자, 이번 시간에 할 거, 호흡계입니다. 호흡이 뭔지는 뭐, 다 알고 있겠죠. 기체교환을 통해서 산소 받아들이고, CO2 내뱉는 거, 요건데, 하나씩 봅시다. 전 시간에 그 영상 본 걸 토대로, 요 그림 이제, 요 그림이 아니고, 요 내용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기가 지나가는 길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공기가 코하고 입으로 들어올 수 있죠. 두 군데로 들어와서 어디서 만나냐면 인두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인두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음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바로 뒤. 그래서 꿀꺽 넘어가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부위, 딱 그 부위가 인두입니다. 그래서 인두가 되면은 이게 다 통해 있어요, 이렇게. 궁금하시면 한번 뭐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면, 그죠? 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보면 컥컥 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입과 코가 하나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되고 그 다음에 인두 지나서 후두 거쳐가지고 후두 쪽에 성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폐에서 뿜어지는 공기를 가지고 악기처럼 현을 잘 떨어서 적절한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 연주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지. 말을 정확하게 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건 이 성대 악기 연주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두를 지나서 기도로 가게 되는데, 기도라는 말하고 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기관은 이 구조물에 붙는 이름입니다. 기관. 기도는 기관 안에 있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 폐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요 중간에서 내려온 게 양쪽으로 갈라져야죠. 기관에서 뻗어진 가지, 그게 기관지겠죠. 그래서 기관지로 갈라지고 요게 점점 갈라져서 새 기관지, 이 새자가 모세혈관 할 때 그 새자겠죠. 가는 기관지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생각을 해보면 기관지 맨 끝부분은 이렇게 돼 있을 거겠죠. 그래서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나오고 있겠죠. 숨을 들이마시면.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은 모세혈관이면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적혈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와가지고 이 공기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긴 새 기관지가 있으면 여기서 바람이 쫙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적혈구가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아. 좁겠지, 이거. 그죠? 갈라지면 이거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단지 표현적이 이거밖에 안 되면은 적혈구에 트래픽 걸리겠죠? 교통체증 오겠지. 쫙 뒤에 이거. 얘가 동시에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혈관에 하나씩밖에 못 오는데, 그러면 찰 때까지 기다려 주유처럼 차고 가면 다음 한 해 또 오고, 이거 600만 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돌립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표현적을 넓힐 수 있을까?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여기에다가 캡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새 기관지야. 요 끝에서만 바람이 나와. 원래 이렇게 해서 받아가야 돼. 이렇게. 근데 너무 좁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씌우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씌워놨어. 그럼 이게 꽉 차 있다고 쳐. 풍선처럼 꽉 차 있어. 그럼 이거 전체가 공기 주머니인 거야. 그러면 받아갈 때 이제는 여기서 받아가도 되고, 여기서 받아가도 되고, 여기서 받아가도 되는 겁니다. 이게 폐포야. 그러니까 폐포가 공기를 받아갈 수 있는 면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폐포가 되니까 모세혈관이 그럼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폐포 주변을 모세혈관이 이렇게 싸게 됩니다. 그래서 폐포 주변에 어디에서든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니까 구 모양일 거고 그 구 전체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혈관이.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포도송이 같은 하나하나가 폐포인데 이거 전체를 모세혈관이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적혈구들이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그때도 나왔지만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폐포를 피면 테니스 코트다. 우리 몸에 테니스 코트가 많아. 그래서 소장에 있는 융터를 피면 테니스 코트다. 뭐 테니스 코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계산했나 봐요. 무조건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게 엄청난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몸은 언제나 표면적과의 싸움이야.
뭔가의 물질 교환은 무조건 표면적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의 크기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 안에 알토란같이 우겨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 이런 여러 가지 표면적을 넓힐 수 있는 기작들이 존재를 하죠. 요거 이제 그와 같은 개념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기 전에 공기가 아주 클린해가지고 그렇죠?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공기만 내가 들이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많은 미세먼지, 뭐 먼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어떻게 걸러질까요? 이거 그냥 들어와서 폐에 쌓이면 폐포 막히면 끝이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일단은 제일 먼저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쉬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걸러올 수 있어. 왜냐하면 필터가 몇 개 있죠. 첫 번째 코털. 코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 있냐면은 코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면 이거 털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 이렇게. 어려워. 근데 안에서 나가는 건 쉽죠. 그래서 안에서 뭐 딱지 같은 거 있으면 이게 이렇게 안쪽에서 밀면 이거 그냥 이렇게 풀리면 되니까 이거 빠져나오는 건 쉬워. 근데 거꾸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빠지는 건 쉬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고. 그래서 크기가 큰 것들은 코털이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뭐 동굴 같은 데서 누워 잤으니까 코나 귀로도 뭐가 많이 들어왔겠죠. 뭐 개미 같은 것들이. 그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귀에는 귀털, 코에는 코털이 커버해주는 거야. 걔네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코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면 축축하죠? 이게 콧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코 옆에 이제 점막층이 있어서 여기 가다가 이런 데 다 점막층이라서 끈적끈적한 그 점막에 걸리게 되죠. 걸려서 그 상태로 굳으면 딱지가 돼서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통과했어. 이거 다 뭐냐면 양쪽 벽에 다 뭐가 있냐면 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관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가 다 끈적끈적한 점막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코에 있는 점막은 굳으면 딱지가 돼서 손가락으로 빼는가 뭐 흥 풀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딱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럼 막 이렇게 넣어갖고 뭐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모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잔털 같은 것들이 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잔털들이 막 얘를 굴려 떼고 굴려서 이걸 어디까지 갖고 오냐면 여기까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침 삼킬 때 식도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불순물들은. 그래서 식도로 넘어가서 세균은 세균대로 세균 들어와서 우리 몸을 피해 필 거 아니면 다 고기니까 처리하고 단백질들. 세균 뭐 다 고기죠. 처리하고 처리 안 되는 것들은 똥으로 바깥으로 버리고 이와 같은 구조고.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노폐물들의 양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으면 이물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걸 우리는 가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끼는 것들이 가래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낄 만한 것들을 내가 많이 마시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뱉어지는 양이 많으니까 가래 형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이 별로 없으니까 침 삼켜질 때 그냥 뒤로 다 넘어갑니다. 식도 쪽으로. 근데 이게 이제 크기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이런 데 안 걸리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건데 그렇게 쭉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데까지 들어와서 점착이 돼버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공기는 기체 상태잖아요. 기체 상태에서 우리 혈관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거 액체 그러니까 공기가 물에 녹아야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면에 이렇게 이제 물로 된 약간의 물로 된 막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끼게 되면 이 교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많아지면 폐포를 못 쓰게 돼요. 그러면 폐포로 가서 효율이 없어지면 그 폐포로 가는 혈관에 락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그쪽을 안 쓰게 돼서 점점 그쪽 부분에 폐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 들어본 적 없어? 진폐증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진폐증. 뭐 먼지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생기는 거 혹은 뭐 규폐증 이렇게도 부르는데 생기면 이렇게 정상폐인데 여기 보면 이만큼이 기능을 잃었어. 그죠? 이런 게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입자가 크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
입자가 크면 걸릴 확률이 큰데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유 시간도 커지고 요 가운데 점막이 안 걸리고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확률이 커지고 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선모가 얘를 살살살 굴려줘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갖고 선모 사이에 막 끼고 막 이러면 어려워.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어려워. 미세한 건 다 위험해, 우리 몸에. 나노 단위의 크기는 다 위험해. 근데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죠, 요새? 그 대표적으로 뭐 나노 플라스틱. 지금 막 이렇게 검색해보면 플라스틱 섬,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무리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걔가 뭐가 문제냐면은 자외선 같은 거 쪼이면은 아주 미세한 사이즈로 분해가 되는데 그게 물속에 떠다녀요, 조류처럼. 막 떠다녀. 근데 물고기가 같이 먹거든요, 그거를. 그 물고기를 우린 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분해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먹이사슬에 따라서 그대로 위에 농축이 되고 있고 그게 계속 농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모릅니다. 예, 생각보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 중에 이게 막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있죠? 안에 뭐 미세 입자 들어있어가지고 막 클렌징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아주 미세한 그거 뭐야? 뭐 클렌징 폼 같은 데 들어있는 그 작은 구슬 같은 거. 네, 스크럼. 겁나 위험해, 이게. 이게 입자가 작고 이래서 이거 스치면 다 하수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잡을 방법도 없고. 이거 물고기들 다 먹이로 지금 물고기들 몸에 한없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는 몰라요.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뭐 죽으면 그때 죽으면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 작은 거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숨쉬기 운동에 관련된 거죠. 여기 보면 들숨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들숨 뭐라고 부릅니까? 한문으로? 들숨. 들이마시는 숨. 공기를 흡수한다. 흡기. 라고도 표현하고 날숨, 내쉬는 숨, 호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보면 폐 자체는 근육이 없어요. 폐 근육이 있으면 안 되겠지. 폐는 공기 주머니여야 돼. 그래서 이 주변에 뭐가 싸고 있어야 되냐면 혈관이 싸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주변에 근육이 싸고 있으면 근육 바깥에 혈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기층이 근육총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는 게 어렵죠. 그래서 폐 자체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수축과 이완을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갈비뼈와 횡격막의 도움을 받습니다.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된 이 안쪽의 주머니를 흉곽이라고 부르고 압력 변화를 가지고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형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 안쪽 막, 즉 흉곽 안쪽 막하고 폐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흉곽이 커지면 폐도 같이 잡아서 당겨지는 구조이고 수축하면 같이 수축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라 그래. 자, 흡기야. 그러면 대기압과 폐 압력 중에 누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대기압이 높아야 돼. 그럼 폐 압력이 내려가야 돼. 그러려면 폐 부피가 커져야 돼. 폐 부피는 폐는 지 혼자 못 커지니까 뭐가 커져야 되냐면 흉곽의 부피가 커져야 돼.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지려면 흉곽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의 사이즈가 커지면 되는데 어떻게 커지면 되냐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이거 갈비뼈가 뼈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요 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갈비뼈 사이에. 그거를 뭐라 불러? 갈비살이라고 부르죠. 없어 보이니까. 예, 늑강근이라고 부릅니다.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 네, 이 늑강근이 수축을 하면 그러면 뼈가 잡아서 당겨집니다. 이렇게 잡아서 당겨져.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횡격막은 이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쓰세요. 나중에 답지 쓸 때 횡격막 뭐 안 돼. 뭐 이상한 거 많아 이거. 예, 정확하게 쓰시고 요거 위로 아래로 공간이 커져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려면 수축하면 되나 이완하면 되나? 느낌이 어때? 우리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 수축일 것 같아? 이완일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의 수축의 느낌은 뭔가 쫑긋해서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근육의 결이 수축하면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수축해야 됩니다. 횡격막이. 그러면 요 공간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폐 부피도 같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바깥의 대기압보다 조금 낮아져.
바깥이 760이면 여기 759 이 정도야. 1 정도만 낮아도 그만큼 압력 차이 때문에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겠죠. 밀어낼 때는 여기를 팍 찌그러뜨리면 압력이 올라갈 거니까 761이 되면 바깥이 760이면 밀려나가게 되겠죠. 폐포를 막 쥐어틀어가지고 폐포를 완전히 짜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을 아무리 내뱉어도 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기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호기는 흡기랑 반대니까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이걸 알면 응용 들어요. 응용. 우리 운동하잖아요. 운동. 여러분들 역기 좀 들죠? 역기를 들 때 숨을 들이마셔야 돼? 내뱉어야 돼? 운동할 때 힘을 쓸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게 좋아? 내뱉는 게 좋아? 힘 쓸 때. 힘. 힘쓸 때 숨을 들이마시면 탈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잘 봐. 예. 힘을 써. 그러면 무조건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상. 무슨 힘을 주든 간에 힘을 꽉 주면 배에 압이 생기는데 그때 이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복강압이 더 올라가. 그럼 복강의 압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소장이나 대장 중에 이 조직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균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딘가가 약하면 이 압을 뚫고 이쪽으로 살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이런 플릭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탈장이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그죠? 그래서 힘을 줄 때는 복강의 압을 형성하게 하는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숨을 내뱉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 빼고 역기 이렇게 누웠어. 들이마시고 후 이거죠. 들이마시고 후 이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야. 격투기 할 때 봐봐. 주먹 때릴 때 숨 들이마셔 내뱉어. 숨 들이마셔 내뱉어. 때릴 때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숨을 바깥으로 내는 거야. 그래야 복강압이 덜 생겨. 복강압이 생겼을 때 주먹으로 복강을 더 맞아. 그러면 압이 정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신체 데미지가 더 커져.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연습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기하는 거 봐봐. 격투기 하는 거 봐봐. 이종 격투기 하는 거 봐봐. 칠 때는 무조건 숨을 내뱉습니다. 칠 때는. 근데 우리가 초보니까 숨을 내뱉지 못하면 그냥 참으세요. 어떻게 하지? 그냥 참아. 모르겠으면. 힘줄 때 참으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머리 좀 쓰면은 힘을 주는 상황에서는 횡격막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야.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탈장 생깁니다. 탈장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항문 쪽으로 잘못 빠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아, 내장이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자, 그 다음에 호흡의 속도 조절을 보면 호흡의 속도는 누가 조절하느냐? 뇌가 조절하죠. 뇌가 조절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교 책에서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연수라고 배웁니다. 연수. 근데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다리뇌가 뇌교야, 뇌교. 뇌교가 있고 연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뇌고 요 밑엔 척수죠. 근데 여기가 망가진 사람들의 호흡 리듬을 보면 이래요. 호흡을 하긴 해. 근데 리듬이 정상 리듬이 이렇다면 불규칙적이야.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리듬이 깨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망가지면. 그럼 연수는 뭐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규칙적인 호흡의 리듬을 만들어주는데 관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기가 끊어지면 당연히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 얘기는 호흡의 조절은 뇌에서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뇌교가 호흡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속도를.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얘기할 때는 연수가 호흡의 속도를 어차피 얘도 호흡의 리듬이 이제 속도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절한다. 호흡을 조절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요건 속도, 요건 리듬 이렇게. 그러면 뭘 보고 속도를 조절하느냐? 산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산소를 가지고 조정할 것 같은데 산소 아니고 연수는 CO2의 농도를 가지고 호흡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CO2의 농도가 커지면 호흡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느려져? 빨라져? 이게 많아? 그럼 빨라져야죠.
그래야 빨리 내뱉을 수 있지,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스 센서가 있냐? CO2가 많은 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CO2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죠. 그래서 탄산이라고 하는 거는 H+를 내지. 즉 이게 생기기 때문에 pH가 내려갑니다. 연수는 pH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 연수 주변에 여기에 있는 뇌 척수에게 pH의 변화를 감지해. 그래서 pH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CO2가 많다는 얘기니까 호흡의 속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근데 산소가 굉장히 낮은 농도가 되면 이걸 또 감지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연수는 아니야. 누가 감지하냐면 동맥에서 감지합니다. 산소의 농도는. 동맥에서 산소가 너무 낮다. CO2하고 상관없이 산소가 너무 낮다. 그러면 요거를 연수한테 보내주면 연수가 호흡의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게 됩니다. 되겠죠? 산소 음반 볼게요. 자, 우리 몸에서 산소는 누가 운반한다고 배우냐면 적혈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은 앞에서 단백질 배울 때 배웠지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단백질의 3차 구조, 4차 구조. 4차 구조. 알파와 베타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알파2, 베타2 이 4개의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 소단위체와 베타 소단위체를 이루는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태아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알파2, 베타2가 아니고 알파2, 감마2 이렇게 되죠.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산소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중에 산소와 결합해 있는 헤모글로빈이 몇 퍼센트나 됐느냐 이거야. 다른 말로는 뭐 친화도, 산소 친화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산소와 잘 떨어지는 정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소 해리도라고 표현합니다. 해리는 놔주는 거잖아요. 놔주는 정도. 그럼 봐봐. 잘 봐. 요걸 이해하기 전에 헤모글로빈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은 헤모글로빈은 철을 가지고 있죠. 산소와 결합하는 부위로. 철을 가지고 있는 햄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각각의 소단위체에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헤모글로빈은 4개의 산소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산소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의 3차원 구조가 변해. 근데 이 구조의 변화가 다른 소단위체한테 영향을 미쳐. 그래서 다른 소단위체의 능력을 바꿔줍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산소와 결합한 능력을 바꿔줘. 그러니까 하나가 결합하면 다른 3개의 산소 결합 능력이 커져. 하나 더 결합하면 다른 2개의 산소 결합 능력이 더 커져. 하나 더 결합하면 더 커져. 그러니까 산소가 붙으면 붙을수록 결합 능력이 커져. 그러니까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S자 곡선을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떨어질 때는 하나 떨어지면 결합력이 약해져. 하나 더 떨어지면 결합력이 더 약해져.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 잘 놔주고 붙기 시작하면 잘 결합할 수 있고 뭐 이와 같은 건데 잘 봐봐. 자, 산소 분압이 폐에서는 100이야. 이때는 산소 포화도가 100입니다. 모든 헤모글로빈이 다 산소와 결합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조직의 산소 분압이 얼마냐면 40이야. 그럼 봐봐. 100인데 40이면은 산소 포화도가 얼마냐면 7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 100% 갖고 있다가 조직으로 가면 75%만 산소를 갖고 있게 돼. 그럼 25%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차이가 뭘 의미합니까? 차이만큼 조직에 준 거야. 조직에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75%밖에 안 돼. 내가 100개를 갖고 조직으로 갔는데 75개하고만 결합할 수 있으니까 25개는 놔준 거야, 조직에. 그러면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2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75%만큼은 헤모글로빈이 계속 갖고 있어. 이거 되게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얘 비율이 너무 높아. 그지? 근데 이게 언제 좋냐면 우리가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폭발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때 그러면 내 몸에서 그 산소호흡을 하면서 CO2가 순간적으로 막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보다 빡센 운동을 할 때 산소 분압이 팍 떨어져.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이만큼 25밖에 안 나왔어. 근데 40에서 20으로 요만큼 떨어지면 분압이 떨어지면 75에서 30 정도까지 되니까 45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에 비해서 더 낮은 산소 분압, 즉 산소 요구량이 커지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해야 되는 역할은 산소와 잘 결합해서 산소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야. 산소를 잘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결합도 잘 하지만 놔주기도 잘 놔줘야 됩니다. 근데 잘 놔줄 때 쓸데없이 산소 별로 많이 필요한데 놔주면 이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시 폐로해서 빠져나갈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필요로 할 때 많이 놔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보통 때 예비율을 75% 갖고 있다가 운동이 격렬해지면 순간적으로 놔지는 게 커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요 산소 해리 곡선을 보면은 A, B, C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쪽 방향 A에서 C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면 산소 친화도가 커지는 그래프입니까? 작아지는 그래프입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커지는 상황이야? 작아지는 상황이야?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지.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산소 분압일 때 C는 이만큼만 결합할 수 있고 B는 이만큼, A는 이만큼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즉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H입니다. 즉 pH가 내려가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감소해. 그러면 산소를 더 잘 놔주게 돼. pH의 변화는 뭐 때문에 유발하게 되냐면 CO2 때문에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많이 내려가면 해리도가 높아지고 즉 산소와 결합한 능력이 낮아지니까 더 많이 놔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개의 산소를 끌어안고 가고 있어. 근데 이쪽은 팔이고 지금 막 다리 운동 겁나 빡세게 하고 있어서 저쪽 다리 쪽은 CO2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서 저쪽 주변은 pH가 낮고 팔 쪽은 문제가 없어. 팔에 딱 왔어. 얘 pH 높아. 그러면 나는 산소와 결합한 능력이 높아. 그러니까 얘한테 몇 개만 주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저쪽 갔더니 pH 겁나 낮아 저쪽 게. 그러면 나애가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산소를 다 놔주고 오는 거죠. 그럼 저쪽에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봤을 때 저쪽에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주고 오는 거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좀 전에 요거 이제 7.2, 7.4 얘기한 거고 사람하고 태아 봐봐. 태아가 사람 그 성체 성인보다 산소 친화도가 높죠? 왜 그래야 됩니까? 구조적인 이유는 이 구조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바뀌어서 태어나요. 뱃속에 있을 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왜 이래야 돼? 태아는 외부의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아. 그지? 엄마 배에 구멍 뚫려가지고 막 배꼽으로 숨 쉬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숨쉰 공기를 뺏어와야 돼. 그러려니까 어떻게? 엄마보다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엄마보다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약해. 그러면 애기 산소를 엄마가 뺏어왔겠지. 그죠? 그러니까 애기의 산소 결합 능력이 엄마보다 커야 엄마의 산소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여기 보면 라마는 생뚱맞게 왜 나왔어요? 이거? 라마 누군지 알죠? 라마. 예, 이렇게. 그쵸. 라마는 고산지대 사는 동물이잖아요. 고산지대는 산소 분압 자체가 낮으니까 산소 친화도가 낮으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량이 적은 거야.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아이들은 산소 친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건 근육이 갖고 있고 요거는 4차 구조가 아니고 3차 구조예요. 이 덩어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가 아니고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철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산소 친화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걸 근육에 가지고 있어.
이거 왜 가지고 있어? 얘 봐봐. 헤모글로빈이면 폐에서 조직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한 25% 정도는 주잖아. 근데 얘 봐봐, 얘는 미오글로빈은 이게 100인데 여기 조직으로 가봤자 여기 한 90, 한 5 뭐 이쯤이니까 산소를 거의 안 내뱉어. 왜 갖고 있을까요, 이거? 왜 갖고 있어? 근거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40인데 운동을 겁나 빡세게 그래서 21대까지도 꿈쩍도 안 해. 근데 20에서 15 정도로 떨어지면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미오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가 뿜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겁나 빡세게 운동할 때 산소가 막 없어가지고 안달복달 못할 때 순환으로 충분하게 산소를 대해주지 못할 때 미오글로빈이 갖고 있던 산소가 그제서야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예비용 배터리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미오글로빈은 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적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근육 중에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이거 요새 제가 시켜먹는 닭집에 거기 써있어. 이렇게 닭다리 안쪽에 붉은 것은 덜 익힌 게 아니고 미오글로빈의 함량 때문에 적색으로 보입니다. 못 봤어 이거? 요새 포장지에 써있는데 그거 왜 익지도 않은 걸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빡세게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산소 요구량이 높으니까 미오글로빈을 많이 만들어서 쟁여놔. 닭은 원래 새는 날개 쪽이 붉어야 돼. 이거 파닥거려야 되니까. 닭은 걸어다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허벅지 쪽에 산소 요구량이 높고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근육에 미오글로빈의 함유량이 높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닭을 먹었어. 닦았어. 붉은색이 없네? 뭐를 뭡니까? 변형닭이야? 그치. 닭장에 있던 닭입니다. 닭장에 있던 닭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산소 요구량이 많을 필요가 없죠. 근데 토종닭 같은 것들은 여지없이 시뻘게 아주 그냥 닭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뭐 닭다리인가? 이 척수 같은데 닭다리 써놔야지. 닭다리면 여기 주변이 여기 다 빨개요. 시뻘게. 토종닭일수록 여기가 좀 많이 빨간 게 그만큼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외계에서 온 사람이 사람을 삶는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부위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많이 생긴다. 그죠? 왜 그러냐면 예비용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미오글로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몸 굉장히 위험하겠죠. 산소 분압이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산소를 안 줘. 그러니까 굶어 죽어서 막 깔딱깔딱 할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하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게 효율적이죠. 자, CO2 음반 볼게요.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CO2 음반. 산소 음반은 헤모글로빈이 하면 되는데 CO2 음반은 첫 번째 CO2가 물에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에 녹아서 운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한 5에서 7% 정도. 그냥 피에 녹아서 운반되는 경우. 두 번째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와도 결합하는데 CO2하고도 결합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23% 가까이, 23에서 25%? 20에서 23%. 네, 퍼센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대략적인 볼륨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꽤 그래도 한 5분의 1 가까이는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적혈구 내부로 이동했다가 HCO3-의 형태로 혈장으로 이동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CO2가 조직이야. 조직에서 CO2가 확산으로 넘어와. 이게 적혈구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적혈구 내부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어떤 효소가 있냐면 뭐 아까도 썼는데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탄산 탈수효소 혹은 탄산 무수화 효소인데 이 반응을 촉매한다는 얘기는 CO2를 물에 잘 녹이게 도와주는 효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혈구 내부에. 그러니까
적혈구로 들어오면 CO2가 재빠르게 탄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빨리빨리 사라지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우세해지죠. 그러니까 이거가 많아지고 그러면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적혈구 표면에 HCO3 마이너스와 Cl 마이너스를 역방향으로 수송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HCO3 마이너스가 형성되면 혈장으로 그냥 HCO3 마이너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피를 따라서 폐까지 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폐까지 왔어. 잘 봐. 폐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CO2가 생기는 족족 바깥으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응이 우세한 건 CO2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화학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의 반응이 우세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폐로 가면 CO2가 생기는 족족 바깥으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쪽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해지죠. 네. 그리고 이 효소 있죠. 탄산 탈수 효소. 이 효소는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촉매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게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효소가 하는 일은 이걸 이렇게 줄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준 거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준 거죠. 즉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 낮춰놓으면 정반응, 역반응 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다 활성화되고 이 정반응이 우세할 거냐 역반응이 우세할 거냐는 효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넣어주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양으로 결정합니다. 화학 평형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요걸 빨아내기 때문에 요게 빨려 들어와서 다시 재결합돼가지고 CO2가 만들어지고 이 CO2가 확산으로 폐로 가서 폐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혈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적혈구 내부에는 이 탄산 무수화 효소,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월등히 빠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70% 가까이는 적혈구가 처리를 해서 중탄산염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혈장으로 넘겨서 혈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이제 이와 같은 얘기죠. 여기 보면 Cl-와 HCO3- 역방향 수송을 하는 거고 폐로 가면 이것도 거꾸로 얘가 들어갈 때 Cl-가 나와요. 폐에서는 역방향으로 수송이 되고 그 다음에 HCO3- 형태로 P를 따라 이동할 수도 있고 P에 있는 Na+와 결합해서 NaHCO3- 형태로 이동을 해서 전하를 날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우리 몸의 항상성 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CO2 운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 빼먹었네요. 설명하다가 자, 호흡의 종류가 있어요. 호흡의 종류 운반은 다 끝났고 호흡의 종류 뭐가 있냐면은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우리 세포호흡은 배웠어. 생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호흡. 이게 세포호흡이고 외호흡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외호흡이야. 그러면 외호흡을 하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냐면 적혈구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호흡이야. 바깥에 있는 공기를 혈관 안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럼 내호흡은 뭐겠습니까? 모세혈관과 어디 사이? 조직세포 사이. 그럼 뭐야? 바깥에 있는 공기를 적혈구까지 외호흡. 적혈구에 있는 기체를 세포 안까지. 이게 내호흡.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는 것, 세포호흡.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